문을 열었는데, 아니, 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지난 40년 동안 일본이 왜 앵무새처럼 이 말을 되풀이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싸들고 가도 절대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뒀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로켓, 수소차, 탱크,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죠. 미친 듯이 가벼워야 하고 동시에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 세상에 딱 하나, 철보다 14배 강하지만 공기처럼 가벼운 검은 실 한 가닥뿐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건 한국의 급소를 노린 정밀 타격이었죠. 하지만 그때 한국 산업계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짜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이 게임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 후 3년, 효성이 2022년 10월 드디어 사고를 칩니다. 인장 강도 6.4, 기가파스칼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성공.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이 기술을 손에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새벽, 누리호가 13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국산 우주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했다는 신호탄이었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그저 국산화 성공 스토리로 훈훈하게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진짜로 떨게 될 다음 단계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신호일까요? 낚싯대, 골프채, 자전거 프레임. 여러분 주변에서 탄소 섬유 본 적 있으시죠? 가볍고 튼튼해서 스포츠 용품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같은 탄소 섬유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T300, T700, 그리고 T1000.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치솟고 용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T300은 주로 스포츠 레저용입니다.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처럼 가벼움이 중요한 제품들이죠. 하지만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T700까지 올라오면 수소차 탱크, 전선 심재, 건축 보강재 같은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곳에 투입되죠. 그런데 T1000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최신 항공기 동체, 레벨이 확 바뀝니다. 왜냐고요? 철보다 14배 강한 강도, 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이 비현실적인 조합이 필요한 곳은 딱 하나예요. 실패가 곧 재앙인 산업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동체의 50%가 탄소섬유 복합재입니다. 누리호의 위성 보호 덮개에도 이 소재가 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재인데 왜 한국은 2022년까지 못 만들었을까요? 독점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일본 도레이 1971년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 상업화에 성공한 뒤 50년 가까이 이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도레이가 처음 만든 탄소섬유는 T300급이었어요. 당시엔 이것만으로도 혁명이었죠.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T700 개발, 1990년대 T800, 2000년대 T1000 개발, 매 10년마다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경쟁자들이 T700을 따라잡을 때쯤 도레이는 이미 T1000을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2019년 도레이는 보잉과 1조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787 드림라이너와 차세대 777 기종에 들어갈 탄소섬유를 10년간 단독 공급하기로 했죠. 당시 도레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였는데 업계에서는 이 계약 한 방으로 점유율이 50%까지 치솟을 거라고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도레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항공 인증입니다. 보잉이 새 소재를 승인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죠. 내구성, 피로도, 열 저항, 충격 저항, 모든 걸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증받은 소재는 웬만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또다시 5년에서 10년을 허비해야 하니까요. 이게 진짜 진입 장벽이에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신뢰가 쌓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공급망 자체가 정치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세 가지가 직접 타깃이었지만 한국 산업계가 받은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공급망은 무기가 될 수 있다. 탄소 섬유는 당시 규제 리스트에 직접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 항공, 방산용, 고성능 탄소 섬유는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같은 수출 통제 프레임에 언제든 걸릴 수 있었죠. MTCR은 미사일과 무인기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체제입니다.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 이상인 미사일 관련 기술은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어 탄소 섬유가 왜 여기 걸릴까요? 미사일 동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벼워지면 사거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고강도 탄소 섬유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전략 물자로 분류됩니다. 용도 심사, 정치 상황, 납기 조건, 돈 주고 살 수 있다가 순식간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탄소 섬유도 포함됐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살 수 있는 구조를 깨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효성은 사실 2008년부터 이미 뛰어들었어요. 2011년 개발 성공, 2013년 전주 공장 상용 생산,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탄소 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T700급이었습니다. 수소차 탱크, 전선 심재용이죠. 그보다 윗단계는 차원이 달랐어요. 원료 중합부터 방사, 소성까지 전체 공정의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고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해서 일본과 미국만 생산 가능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10년 넘게 개발해도 최상급은 못 만들었을까요? 기계를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돈으로 못 사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원료에서 시작합니다. 판, 즉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섬유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걸 열 처리로 구조를 바꿔가며 탄소 함량을 92% 이상으로 끌어올려요. 판 섬유를 만드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일반 섬유와 달리 분자 구조가 극도로 균일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불균일하면 나중에 탄소화할 때 바로 결함이 생기거든요. 중합, 방사, 소성. 전체 공정 난이도가 높다는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정의 미세한 흔들림, 온도가 5도만 달라져도 속도가 아주 조금만 빨라져도 결과물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중합, 원료를 만드는 단계예요. 온도, 압력, 촉매 농도, 이 세 가지가 0.2%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뀝니다. 두 번째, 방사, 용액을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는 과정이죠. 노즐 크기, 압력, 농도, 이것도 미세하게 제어해야 해요. 세 번째, 안정화, 200도에서 300도 사이에서 산소와 반응시켜요. 이 과정에서 분자가 사다리 구조로 바뀝니다. 너무 빠르면 섬유가 끊어지고 너무 느리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네 번째, 탄소화.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탄소 이외의 원소를 다 날려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순도가 92% 이상으로 올라가요. 다섯 번째, 표면 처리. 섬유 표면에 산소를 붙여서 수지와의 접착력을 높입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면 복합재로 만들 때 섬유와 플라스틱이 따로 놀아요. 결함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배치 전체가 폐기입니다. 같은 장비를 줘도 못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비 매뉴얼보다 무서운 건 누적된 공정 감각과 데이터예요. 도레이는 50년 동안 이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속도에서 불량률이 올라가는지, 이 모든 게 그들만의 비급으로 축적돼 있어요. 효성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장기전. 2008년 탄소섬유 개발 착수. 당시 효성은 섬유 산업에서 이미 40년 이상의 경험이 있었어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이런 화학 섬유를 만들어 온 회사였죠. 하지만 탄소 섬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화학 섬유는 상온에서 만들지만 탄소 섬유는 10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2011년 T700급 개발 성공. 3년 만에 첫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13년 전주 공장 1차 상용 생산 시작, 연 2,000톤. 효성은 전북 전주에 부지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투자 금액만 3천억 원이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식 증설 전략을 세웁니다. 2020년 1월 2차 라인 가동, 연 4,000톤. 여기서 또 1,5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생산량을 2배로 늘린 겁니다. 2023년 3차 증설, 연 9,000톤 목표,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했죠. 2028년 최종 목표, 연간 2만 4천 톤, 총 1조 원 투자 계획. 숫자만 보면 그냥 공장 늘리나 보다 싶지만 이건 단순한 물리적 증설이 아닙니다. 매 단계마다 공정 감각을 축적하는 싸움이거든요. 효성이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설했을까요? 한 번에 크게 짓지 않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탄소 섬유는 실패를 관리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불량률을 낮추고 그 노하우를 다음 라인에 적용하는 겁니다. 매 배치마다 똑같은 강도를 내려면 온도, 속도, 압력, 시간 같은 변수를 0.2% 단위로 제어해야 합니다. 한 번 성공하는 건 운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율을 낮추는 게 진짜 기술이죠. 효성은 초기 불량률이 30%였다고 합니다. 10개 만들면 3개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하지만 10년 동안 개선해서 불량률을 5%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게 바로 축적의 힘이에요. 효성은 201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민군협력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합니다. 정부 과제였어요. 국방 분야에서 쓸 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죠. 5년간의 연구. 효성은 여기에 연구 인력 50명을 투입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15명이었죠. 배치 편차를 줄이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같은 공정으로 100번을 만들어도 똑같은 강도가 나와야 한다. 이게 신뢰성의 정의죠. 그리고 2022 연시 월 12일 인장 강도 6.4 기가파스칼, 탄성률 295 기가파스칼, H3065, 즉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성공.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발표가 나갔습니다. 이번 개발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에 이어 초고강도 탄소섬유 생산이 가능한 탄소 소재 선진국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4년 만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효성이 집요하게 버틴 시간이죠. 그럼 이제 시장이 열렸을까요? 2021년 4월 효성 첨단 소재는 한화솔루션과 연간 1,600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보강에 쓰일 고강도 탄소 섬유를 202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거죠. 수소차 탱크는 700바 단위의 압력을 견뎌야 해요. 700바가 얼마나 높은 압력인지 아십니까? 대기압의 700배예요. 일반 타이어 압력이 2에서 3바인 걸 생각하면 상상 초월의 압력이죠. 이 압력을 견디려면 탱크를 탄소 섬유로 여러 겹 감싸야 합니다. 2020년 현대차 넥소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연료 탱크는 탄소 섬유로 감싸서 강도를 높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현대차로부터 자동차용 탄소 섬유 T700의 안전성을 인증받았고 실차 테스트를 거쳐 본계약을 맺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과거엔 도레이의 한국 법인인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일진복합 소재를 통해 전량 납품했죠. 그런데 효성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효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8위입니다. 아직 중위권이죠. 하지만 CNG 고압 용기 시장에서는 세계 1위예요. CNG는 압축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200에서 250 바로 압축해서 차량 연료로 쓰는 거죠.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에 많이 쓰입니다. 효성은 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30%를 차지해요. 왜 이렇게 나이까요? 집중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항공우주처럼 인증 장벽이 에베레스트 같은 시장보다 고압 용기처럼 상대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시장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개발 성공했으니 이제 도레이를 따라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도레이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 도레이 1971년 세계 최초 상업화 이후 50년.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신뢰의 두께예요. 보잉 787, 에어버스 A350. 이런 항공기 제조사들이 탄소 섬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뭘까요? 100번 만들어도 100번 다 똑같은 강도를 보장하는가입니다. 항공기는 한 번 결함이 생기면 수백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죠. 그래서 인증 과정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짧으면 2, 3년, 길면 5년 이상 걸려요. 보잉의 소재 인증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초 물성 테스트.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굽힘 강도. 수천 개의 샘플로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환경 테스트. 영하 5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습도 0%에서 100%까지 모든 환경에서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요. 세 번째, 피로 테스트. 같은 하중을 수만 번 반복해서 가합니다. 항공기는 이착륙을 수만 번 반복하니까요. 네 번째, 충격 테스트. 새가 부딪히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이물질이 날아오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다섯 번째, 화재 테스트. 불에 탔을 때 유독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해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인증을 받습니다. 도레이는 이 인증을 수십 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레퍼런스가 쌓여 있죠. 도레이의 연간 생산량은 42,600톤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이죠. 효성은 2028년에야 24,000톤입니다. 규모만 봐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제품 라인업이에요. 도레이는 T300부터 T1100까지 전 등급을 생산합니다. T1100은 T1000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이에요. 인장 강도가 7GPa 이상입니다. 군사용, 항공기, 우주 왕복선 같은 최첨단 분야에 쓰이죠. 효성은 아직 T1000까지만 개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효성은 도레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항공시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50년 축적된 신뢰를 5년, 10년 만에 뒤집기는 어렵죠. 게다가 도레이는 이미 보잉, 에어버스와 10년 단위 계약을 맺어놨어요. 보잉 787은 2004년 개발 시작해서 2011년 첫 상용 비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레이 탄소 섬유를 쓰고 있어요. 보잉 입장에선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검증됐고 공급도 안정적이고 가격도 협상이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공급자로 바꾸려면 또다시 5년에서 10년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럼 효성은 진 건가요? 아닙니다. 협상 구도가 바뀐 겁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도레이가 말합니다. 조건이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죠. 가격, 납기, 최소 주문량, 모든 걸 도레이가 정했어요. 특히 T1000급 같은 고급 제품은 더 심했습니다. 주문하려면 최소 1년 전에 예약해야 했어요. 급하게 필요해도 줄 서서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효성이라는 대안이 생겼어요. 한국 기업들이 협상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도레이 조건이 좀 부담스러운데 효성이랑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바로 협상력의 변화예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2021년 이전 한국 기업들이 도레이의 탄소 섬유를 주문하면 납기가 최소 6개월이었습니다. 급한 주문은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가격도 협상 여지가 거의 없었죠. 제시된 가격 그대로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이 T1000 개발에 성공한 2022년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도레이에 주문할 때 효성 견적서를 슬쩍 같이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도레이도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했죠. 납기도 좀 더 유연해졌고요. 시장 점유율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왕이에요. 하지만 경쟁자가 등장하면 협상 테이블이 수평으로 바뀝니다. 효성이 T1000급을 개발한 건 2022년 10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 발사체나 항공기에 쓰이려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 과정이 짧으면 2, 3년, 길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 성공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시간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게임의 룰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예요. 효성의 전략도 명확합니다. 틈새 시장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쌓고 점진적으로 확장한다. CNG 고압 용기 시장, 세계 수소 연료 탱크 시장 공급 계약, 이런 실적을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우주 항공 시장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도레이를 정면 승부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만드는 거죠. 효성의 다음 타깃은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터빈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100m예요. 이걸 가볍고 강하게 만들려면 탄소 섬유가 필수죠. 글로벌 풍력 시장은 2025년 기준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 설치됩니다. 탄소 섬유 수요로 치면 연간 10만 톤 이상이에요. 효성은 여기서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한국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기술 산업의 경험, 탄소 섬유도 결국 공정 제어 싸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쌓은 미세 공정 제어 노하우가 여기서도 통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7나노, 5나노 반도체를 만들 때 온도를 0.01도 단위로 제어합니다. 이 노하우를 탄소 섬유 공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률을 더 낮출 수 있어요. 실제로 효성은 삼성전자, LG화학 출신 공정 엔지니어들을 영입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에서 쌓은 공정 제어 노하우를 탄소 섬유에 적용하는 거죠. 물론 도레이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항공 인증, 장기 공급 레퍼런스, 글로벌 네트워크, 이 부분에서 도레이는 압도적이죠. 하지만 선택지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열립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우주를 향해 솟구쳤습니다. 13기의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 총 탑재 중량 960kg, 목표 고도 600km, 발사 18분 만에 모든 위성 분리 성공, 발사 42분 만에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국이 우주 운영을 반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1차 2021년 10월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 실패,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어요. 목표 고도 700km에 46km, 부족한 654km까지만 올라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2차 2022년 6월 성능 검증 위성 궤도 진입 성공, 1차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산화제 탱크 헬륨관을 보강했어요. 그 결과 성공했죠. 누리호 3차 2023년 5월 차세대 소형 위성이 호등 8기 발사 성공, 이때부터 실용 위성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4차 2025년 11월 13기 발사 성공,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부 성공, 이게 우주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3번 성공은 운일 수 있어요. 하지만 4번 연속 성공은 실력이죠. 우주 발사체에 탄소 섬유가 적용되면 무게가 가벼워져 추진력이 상승하고 더 많은 탐사 장비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어 경제적이에요. 내구성과 열, 진동 저항성도 우수하죠. 누리호 페이로드 페어링, 위성체를 보호하는 덮개에 탄소 복합재가 사용됩니다. 페어링은 발사 초기에 위성을 보호하다가 대기권을 벗어나면 분리돼요. 무게가 무거우면 연료를 더 많이 써야 하죠. 하지만 가벼우면 그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어요.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페어링 무게는 약 1.5톤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3톤이 넘었을 거예요. 1.5톤을 아낀 셈이죠. 이 무게만큼 위성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우주, 방산, 수소, 이 세 시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뢰가 가격을 이긴다는 겁니다. 값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T1000급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문을 열었다는 의미니까요. 효성이 T1000급을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보잉 787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인증 과정이 남아있죠. 하지만 한국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구도를 바꿉니다. 글로벌 탄소 섬유 시장을 한번 볼까요? 2025년
약 20만 7천에서 26만 5천 톤 규모입니다. 2030년에는 약 40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요. 연평균 성장률 10에서 18%. 용도별로 보면 풍력 발전 39%, 우주항공 15%, 스포츠 레저 12%, 자동차 7%, 2021년 기준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 우주항공은 수량 기준 15%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0% 이상입니다.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는 거죠. T700급 탄소 섬유는 킬로그램당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하지만 T1000급은 킬로그램당 20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가격이 6배 차이 나죠? 왜 이렇게 비쌀까요? 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T700급은 수율이 7-80%예요. 원료 100kg 넣으면 7-80kg이 나옵니다. 하지만 T1000급은 수율이 5-60%밖에 안 돼요. 원료를 더 많이 써야 하고 분량도 높으니까 가격이 비싼 겁니다. 효성이 T1000급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이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국산화의 진짜 효과는 뭘까요? 값이 싸졌다?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지를 내가 결정하는 힘. 이게 소재주권의 의미예요. 과거엔 어땠을까요? 도레이에게 물량을 요청하면 납기, 가격, 조건을 도레이가 정했습니다. 급하면 돈 더 주고 사세요. 우선순위가 밀리면 1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2020년 코로나 시기 항공 수요가 줄면서 도레이는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주문한 물량도 납기가 밀렸어요.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효성이라는 옵션이 생기면서 한국 기업들이 협상할 때 카드가 생긴 거죠. 이게 월급, 연금,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효성의 1조 원 투자, 전주 공장 고용은 현재 500명입니다. 2028년 증설이 완료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직접 고용만 그렇고 협력사 고용까지 합치면 3,000명 이상이죠. 관련 부품 소재 협력사 확대, 탄소 섬유를 만들려면 원료, 장비, 포장재, 물류 등 수많은 협력사가 필요해요. 효성 1차 협력사만 50개가 넘습니다. 2차, 3차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죠. 지역 경제 활성화, 전주 지역에 효성 때문에 들어선 기업들이 많아요. 부동산도 올랐고 식당, 숙박업도 늘었죠.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 생태계 확장. 한국의 우주 관련 기업은 2020년 기준 300개였습니다. 2025년에는 500개로 늘었어요. 위성 제작, 발사체 부품, 지상국 운영,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있죠.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도했습니다. 민간 주도 발사체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한화는 2030년까지 발사체 사업에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급 일자리 창출. 우주산업은 고학력, 고숙련 인력이 필요해요. 석사, 박사급 인력 소요가 많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5년 기준 연구원이 1,200명입니다. 2030년에는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탄소섬유 국산화, 수소차, 방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 때 탄소섬유 탱크 가격이 원가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가격을 10%만 낮춰도 차량 가격을 300만 원 낮출 수 있어요. 원가 협상 유리. 효성이 공급자로 등장하면서 도레이와의 가격 협상이 유리해졌죠. 실제로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도레이에 지불한 탄소 섬유 가격은 2021년 대비 15% 낮아졌습니다. 기업 수익성 개선. 원가가 낮아지면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납니다. 투자, 고용 증가. 이게 바로 소재 주권이 개인에게 오는 경로입니다. 여러분께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보, 효성, 도레이, 테이진 같은 탄소 섬유 기업의 증설 계획, 인증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효성은 2028년까지 24,000톤 증설 계획이 있고, 도레이는 2026년 미국과 일본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누리호 5차 2026년, 6차 2027년 발사 일정도 체크하시고요. 5차부터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발사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분산. 탄소 섬유뿐 아니라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반도체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소재 등 소재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한국의 소재 자금률은 2019년 기준 50%였습니다. 2025년에는 65%로 올라갔어요. 정부 목표는 2030년 80%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경계. 중국이 저가 공세로 물량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은 2025년 기준 탄소 섬유 생산량이 연 15만 톤입니다. 한국의 15배예요. 가격은 한국 제품보다 30에서 40% 싸죠.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틈새 시장으로 밀릴 수 있죠. 중국 기업들은 T700급까지는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T1000급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구조 변화가 고용, 투자,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경계하세요.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일본이 40년 동안 되풀이했던 이 말, 효성이 14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인장 강도 6점, 4기가 파스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개발 성공.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대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게임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과거엔 독점 구조였던 협상이 이제는 효성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며 협상 테이블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소재, 주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월급, 연금, 일자리, 이 모든 건 소재 산업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효성의 1조 원 투자가 전주 공장 고용으로 이어지고, 누리호 발사 성공이 우주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지고, 탄소 섬유 국산화가 수소차, 방산, 항공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죠. 지금까지 지식펀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